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제 이집트사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데가 그 14페이지의 중간까지 했어요. 그리스 본토의 거주민들이 크레타, 그죠? 그 크레타 문명에 매혹되어 갔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보자고 한다면은 그 그리스에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그리스 문명의 원류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블랙 아테나라고 하는 책이 2000년대가 넘어오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그 전에 이미 원서로 영어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오홍식 교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 서양 고대 역사 문화학교 회장으로 지금 계시고요. 그리스 역사를 주로 전공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반향, 그 전에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왜? 서구 중심적인 그 역사 해석.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마치 독자적으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뛰어난 문명인 것처럼 이때까지 서구인들에 의해서 치장된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이걸 갖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글을 썼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맞죠. 서양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위주로 역사를 쓰는 건 맞는데 그 정도로까지 서구 역사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위장을 했느냐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자꾸 그걸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 역사도 마찬가지고 중국 한국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의문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논조랄까 그 문제의식은 굉장히 동의할 만한데 그걸 갖다 입증하는 과정이 정말 치밀하고 정확하냐는 논의 문제예요. 일단 따져봐야 아는 문제다. 자, 그래서 이제 블랙 아테나라고 하는 책이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 문명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자적이고 고유한 것. 그래서 다른 주변에 먼저 선행했던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영향 안 받았냐? 그걸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럽인들이 자기 고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은폐하거나 위장하고 있었지만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면적으로 반박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 돼가지고 이제 이 현재 갈수록 지금 주목하고 있는 뭐냐? 많은 학자들이 이 그리스 문명의 원류로서의 이집트의 역할, 그 근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계속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서양 학자들조차도 이제 자기들이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연구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연구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그리스 본토의 거주민들은 크레타 문명에 이제 매혹되어 갔다. 크레타는 지도를 보면 이 그리스의 최남단이 되죠. 최남단에 거기에 이제 초기 고등 문명이 출현했다라고 우리 보여지고 있다. 자세한 건 조금 생략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미케네 문명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면서 그리스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은 좀 이렇게 압축이 돼 있고 제대로 된 거는 그리스 역사 자체 단행본을 좀 보는데 우리나라 말로 나온 것 중에 그렇게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책을 좀 봐야 된다. 좀 답답한 사람 위키페디아가 정리해 놓은 걸 영어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한국말로 된 것도 잘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리스 문명이라고 그 검색어를 치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대요. 자, 15페이지 넘어가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자, 이 그리스의 고등 문명을 갖다 담지했던 사람, 운반해 준 사람들은 그리스를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갖다 미케네인들이나 아니면 아카이아인들, 다노스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제후들의 지배 체제를 이루는 말인데 그들의 궁전이 견고한 도시들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들의 조직 형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리엔트 이집트 세계로 크레타를 넘어간 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넘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동에서 봤을 때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민족이 들어왔다. 민족이 다르다. 그러면 그리스에서 왔다라고 자꾸 추측을 하죠.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오는 것보다는 거리가 가깝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추측을 많이 하는데 그건 유럽계 백인이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백인이냐 이게 참 굉장히 저도 궁금한데. 그건 이제 따져봐야 알 문제고. 자, 그래 됐을 때에 이들의 조직 형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오리엔트, 이집트 세계로 크레타를 넘어서 나간 것이다. 매우 선명한 증거가 바로 크레타의 선문자 A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에서는 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적인 거는 선문자 B인데, 그럼 이게 뭐 어디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선문자 A, B. 이전의 선구적인 모형들에 대해 비교할 때 궁전은 숭배의 종교죠, 그죠? 정치, 그리고 경제적인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다. 여기 행정이 일어나고 숭배행위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공업이 일어나고 이런 전문가들이 이 중심지로 통합이 되고 그런 다음에 농토에서 거둬들인 수확물들이 보관되고 적어도 이에 상응하는 인구 집단들의 일부에게 이것들이 분배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추정했을 때 그 사회 구조를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려보면 최고점에 뭐가 있냐면 완악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스라고 하는 건 지배하면서 동시에 종교적 권위를 같이 갖고 있어요. 이 근동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집트나. 이거 갖다가 완악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초기 그리스에서 보일 수 있는 신정일치의 면모다. 완악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W를 지워버리면 안악스라고 하기도 해요. 이걸 이제 신정일치의 지배자다. 이게 이제 신정일치된 상태에서 지배자가 된다. 이게 그리스 초기의 모습에 이 완악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악스. 용어입니다. 왕이 될 수도 있고 지배자가 될 수도 있고 룰러라고 할 수 있죠. 신정일치를 말하면 지배자가 바로 이 완악스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 위계 질서를 갖고 있죠. 하이라키를 갖고 있고 그런 다음에 군사적인 그런 단일 조직에서 자기의 지배 권력을 구축한다. 그리스의 많은 지역들에서 인프라 구조의 향상을 위한 그런 규정들을 볼 수가 있죠. 뭐 도로에 관한 것들, 교량에 관한 것들, 운하에 관한 것들, 제방, 댐에 관한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보던 그런 모습들이 초기 그리스의 섬 지역들에서 크레타 같은 데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약간의 지역적 자치를 지니는 것들, 그리고 장로들과 지역에 존경받는 인사들이 포함하는 마을 공동체, 이 도모이라고 그러죠. 있었는데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중앙행정과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 연결해주는 걸 뭐라고 부르냐, 카시레우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화적인 공통점들의 이면에 어떤 개별적인 중심지들이 통괄적인 정치적 통일을 담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아메노피스라고 하는 이 지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사자의 신전의 비문에 전하는 바에 고고학적 발굴이겠죠, 그죠?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니고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자, 데드맨이라 이 말이에요. 사자의 신전인. 어느 정도의 단서를 준다. 크레타 이외의 다노스인들의 지역인 펠로폰네스는 정치적으로 미케네의 지배하에서 통일되었다는 말이다. 그들의 존재는 에게 해역과 서부 소아시아에서 분명히 식별될 수 있고 사이프러스와 레반트의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이집트와 관계를 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이집트와의 관계가 밀접했고 접촉이 서부로 도달되어서 어디로 간다? 서쪽은 이태리 쪽이죠. 그죠? 시실리아와 남부 이탈리아로 미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 이탈리아 역사를 보면은 문명화가 그리스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탈리아 일부 지역 그리스가 식민지로 경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힘이 이탈리아가 커지는 거예요. 로마가 먼저 장악한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는 동지중해 지역의 세계가 13세기에 평화적으로 규정된 관계 및 문화적인 상호간의 근접성을 지니는 풍부한 접촉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강대 세력, 아까도 얘기했던 1274년 카데시 전투 같은 거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이제 힘센 나라가 이집트, 히타이트다 말이죠. 이 두 제국은 카데시 전투 이후 서로 공존하겠다, 싸우지 마. 이건 뭡니까? 그걸 찾았대. 모두수란 말은 뭐냐면 방법을 말해요. 방법. 그러니까 외교적 하나의 방책이 되는데 모두수다.
자, 모두스 비벤디 뭐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그죠? The style of life 뭐 이런 말이죠. 모두스 비벤디. 자, 레반트의 제후국들은 이 두 나라들의 우월성 아래에서 가신 국가들로 처신했으면, 그죠? 이 히타이트가 있느냐, 이집트 사이에 힘없는 나라들은 이 꼭두각시 쉽게 말해 시다바리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거기 이제 빌붙어 사는데 힘은 두 쪽에서 있고 하는 그런 세력 관계를 얘기해요. 이 독일어로 표현하니까 바살른 슈타텐이라 그래서 바살은 영어에도 바살이라고 그러죠. 슈타텐은 독일 말로 하면 이게 슈테이트라 그래서 국가란 말이에요. 슈타트 그 가신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적이던 미케네의 작은 나라들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교류를 서로 간에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그 세기 말엽에 그러한 스펙트럼은 아주 극적인 정도로 변화하게 된다. 서서히 뭐가 일어나냐? 바다 민족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결정적인 원인은 아주 개별적으로 아주 복잡하고도 어느 정도는 큰 격변을 일으킨 거대한 공간에서의 민족들의 이동이 있었는데 작은 집단들 혹은 부족들의 전쟁들을 통한 약탈 원정은 전체적인 부족들의 원정 이외에 다른 지역들에서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집트 사료들의 근거에 우리 이러한 집단을 갖다가 제펠카 그래서 바다 민족이다. 도리아나 에게나 혹은 그 어떤 지역에서 거대한 민족이 이동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폐쇄적인 배경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넘도록 지속 현상이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엄청난 이민이었다는 미그레이션입니다. 독일말로 미그라치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엄청나게 의도를 갖고 밀려온다라고 하는 거.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는 거. 인구 집단의 결합 속에서 어떤 완전한 변화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엄청난 이 BC 12세기, 13세기의 민족 대이동이 역사상 굉장히 획을 긋는 사건이고 고대 근동과 유럽의 일부 지역의 정치사의 지형을 바꾸는 여기에 못지않는 거대한 이동이 언제 있었느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구사에 몇 번 거대한 이동이 있는데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던 대이동이 언제냐면요. 서기 375년부터 해서 수십 년간 이루어졌던 로마 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의 재정기 고대 말입니다. 고대 말에 있었던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도미노 현상. 이게 뭐냐면은 흉노를 압박을 합니다. 흉노. 중국 정부에서 흉노를 쫓아내니까 얘들이 중앙아시아에 살던 훈족 있죠. 훈족을 압박을 해요. 흉노가 훈하고 똑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죠.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것 같고 훈은 백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니고 그 사이고 흉노는 좀 황인종에 가깝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훈이 뭘 압박하냐 유럽으로 들어오죠. 그죠? 유럽으로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유럽 동쪽에 있던 게르만족을 압박. 이 게르만족이 결국 어떻게 돼요? 유럽 곳곳에 도미노 현상을 갖다가 일으키게 되는 대이동의 물결. 이걸 갖다가 AD 375년에 나오는 게르만족의 이동의 원인이 됐던 흉노가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 완전 뒤집어진. 그러니까 중국에서 봐도 중국 중앙부부터 이동이 시작돼 갖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 스페인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북부 아프리카까지 반달족이 내려가요. 그래서 튀니지까지 내려가서 이 지구가 이렇게 돼요. 아시아, 유럽, 북부 아프리카가 3대륙이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거만큼 역사의 획기적인 민족 이동은 바로 유럽에서 이렇게 내려온 애들이 팔레스틴을 강타해갖고 거기서부터 이집트하고 고대 근동이 지각 대변동 그러니까 자연현상의 변동이 아니고 민족의 대이동이 벌어져서 엄청난 밀고 밀리는 그 이동 현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족 대이동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건 이제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침략의 이동인데 유명한 기마민족이어야 할 수 있는 것. 예. 기마가 아니면 절대. 기마도 말이 좀 어떻게 실한 거야 돼. 비실비실한 말이 아니고 상태가 최상태인 애들을 갖다가 끌고 어디로 간다? 몽고 고원에서부터 어디까지? 동유럽까지 온 세계로 치고 나갔던 게 바로 몽고입니다. 이게 이제 1200, 1300년대에 몽고가 어떻게 돼?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역사상 가장 최고의 영토를 갖다가 통치를 했던 기억이. 이게 이제 민족 대이동이라기보다는 대침투죠. 대침투.
이건 뭐 정복이라기보다는 밟고 지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알렉산더 원정도 밟고 지나갔다 그러죠. 정복하는지도 아니고 뭐 정신없이 지나가 버린. 자, 그래서 이런 이동들이 있는데 BC 13세, 22세, 1200년을 전후해서 엄청난 민족 이동이 근동을 몰아치는데 아마도 유럽에서 내려왔던 애들이 아닌가. 그래갖고는 이제 도미노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이게 이제 말로 표현하는 일이 어려운데 쉽게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거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고대 근동 역사라고 하는 한국어로 번역된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근동뿐만 아니라 고대사 모든 게 다 요약된 요 책을 보세요. 이 책은 나열식이 돼서 좀 한계가 있는데 그나마 책으로 된 것 중에 이게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들을 많이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15시간 설명하는 제한돼. 이 두 책이 아주 이번 학기에 센트럴 포인트다는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걸 잘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 이제 16페이지 중간을 보면 그들의 조직적인 최고점, 슈피츠라고 하는 꼭대기를 말하는 거죠. 산에 있으면 산봉우리면 산의 이 정상을 말하는데 영어로 치면 서미트란 말이죠. 그죠? 그거 같은 말. 훼손당한 미케네의 중심지들은 곧 붕괴되고 그들의 인프라 구조 역시도 붕괴되고 그럼 다음 변화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자, 아카이아인들이 도피를 했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다 민족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 아카이아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독일어로 하면 아카이아 돼요. 근데 이 재밌는 게 그리스식으로 표기를 하면 뭐가 되냐면 아카이 오이가 됩니다. 오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 말로 복수형 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카이 오이 그리스를 표현하는 건 하나의 독특한 표현 방법이에요. 아카이 오이라고 하는 게 아카이 오이인들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멸의 고전이라고 하는 이 호머의 일리아드를 보게 되면 아카이 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카이 오이가 그리스를 상징하는 표현이고 이 표현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트로이를 점령하러 쳐들어가는데 그리스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카이 오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카이? 허리띠, 이 허리장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허벅지 뼈가 튼튼한 아카이 오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강인함을 상징하는데 이제 이 그리스의 자존심이 걸린 표현이라면 아카이 오이 인들이 대피했거나 바다 민족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런 얘기들.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왕과 내부에서 가까운 관계에서 분쟁으로 인해 히타이트 제국은 대단한 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 외에도 그 나라는 아시리아인들에 대해 패배를 당한 탓에 약화되어 있었다. 이때 바다 민족이 주변부에서 특히나 우가리트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서 지도를 보면 이 바로 위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 이런 데를 말하는 이 해상 무역이 그러니까 일찍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 언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히브리어하고 거의 같아요. 그 바로 위에가 뭐 페니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우가리트에서 수아시아와 시리아의 관문이 된 곳에서 공격태세로 전환했을 때에 히타이트는 심각할 정도로 힘이 없으니까 영토적으로 상실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이 강대국이 몰락이 되어버리고 부분적인 제국과 가신적 제후국들이 하는데 무엇보다 이후에 몇 세기 동안 그 후계들을 지켜내었다. 그러한 속에서 아나톨리아, 터키를 말해요. 오늘날에 예나 지금의 히타이트와 루비아 문화의 강인. 히타이트 옆에 이제 루비아라고 하는 히타이트와 약간 다른 그런 민족이 있었던 걸로 지도상에 표시해야 돼. 정체는 잘 알 수 없어.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그리스하고 영향력이. 이걸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히타이트와 이 루비아 그리고 옆에 서쪽 끝에 트로이가 있죠, 그죠? 이게 그리스 문명과 무슨 관계인지 초미의 관계, 서양 고대사에. 자, 이것은 작은 지배권들의 겨우 지역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마도 히타이트의 서브센트룸이라서 아류적 중심지라고 해도 되는데 부속 중심지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죠, 그죠? 부속 중심지, 서브센트룸이라는 게 라고 할 트로이아를 둘러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카이 오이족이 쳐들어갔던 이 트로이아 1200년 BC 1200년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호모의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논란이 심한데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문명이 있다고 쳐들어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고고학 발굴을 해보면 또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유명한 발굴이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인가요? 독일의 그 전문적인 도구를 하는 사람 또는 나중에 학자가 된 슐리만이 트로이 발굴을 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갖고 뭐 자기는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논란이 심한데요. 이 트로이라고 하는 트로이를 둘러싼 무용담, 역사적 핵심에 대한 해석이 시도될 만합니다.
트로이 전쟁은 여러분들 뭐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의외로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 이 발단이 된 게 트로이라고 하는 그 유럽이 아니고 유럽에서 건너가자마자 터키가 나오자마자 있는 항구 도시에 이 트로이란 말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일리온이란 말이에요. 일리온이 트로이란 말인데 여기에서 온 그 왕국의 둘째 아들 왕자가 누구 집에 방문하냐면 아가멤논이라고 해서 그리스 세계 전체의 정신적인 스승이다가 말빨이 제일 센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그리스를 대변하는 가장 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동생이 메넬라우스란 말이에요. 메넬라우스가 스파르타 왕으로 있었는데 이 집에 놀러 가서 대접을 잘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메넬라우스가 집에 없는 때에 기회를 이용해서 그 마누라 되는 헬렌을 유혹을 해요. 이 헬렌도 젊은 남자가 좋으니까 이제 트로이에서 왔던 왕자 이름은 파리스라고 하는 왕자인데 이 꿰매 넘어가서 야반 도주를 해갖고는 트로이로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이 마누라를 찾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동생이 자기가 답답해갖고 이제 쳐들어가고 싶은데 안전하게 하려면 병력이 많이 필요한 이걸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말빨이 제일 센 자기 형한테 가갖고 자초지종을 얘기한 형이 안 그래도 트로이 지역을 한번 점령하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 구실이 좋죠. 그죠? 잃어버린 뭐를 찾아서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는 수많은 그리스 병력을 다 동원해버려요. 그래서 침략의 구실로 만들어버려요. 아주 흉악한 계획이죠. 그래갖고는 트로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력을 이끌고 배를 몰고 어디로 간다? 바로 바다 건너 에게를 넘어서 트로이로 쳐들어가는 얘기. 이게 바로 트로이 전쟁의 얘기. 근데 재밌는 거는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죠? 병력을 보면 쳐들어가서 그날 끝나야 되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10년이 지나도 함락이 되죠. 이게 트로이 성이 굉장히 견고하겠어요. 오늘날로 보면 그 트로이 부근에 뭐가 있냐면요. 콘스탄티노플이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이 바다로 이렇게 잘 쳐져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데 그 비스무리하게 생겼는지 함락이 안 되는 거죠. 함락이 안 돼. 함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꾀를 내는데 트로이 목마를 만들죠. 나무로 말을 만들어 그 안에 병력을 집어넣는데 마치 그리스 병력이 철수한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갖고는 방심하고 술 먹고 잔치를 벌여 갖고 다 자고 있을 때 목마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트로이를 함락시킨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트로이 전쟁 얘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존재했느냐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란이 심하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올 일리아드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The Story on Ilion 말이에요. The Story on Troy란 말이에요. 트로이 전쟁에 관한 얘기고, 호모가 또 한 가지 쓴 유명한 서사시가 오디세이를 썼죠. 오디세이는 뭐냐면 트로이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하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 최종적으로 진정한 승자는 오디세우스거든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뭐냐, 오디세이. The Story on Odysseus거든요. 이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 과정에 겪었던 모험, 그러나 수많은 환란 극복, 역경 극복, 이게 이제 진정한 승리를 말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합작이 되어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돼서 서양 문명의 원류라고 그러고 서양 사상의 원류. 이게 이제 버금가는 게 이제 동양에서는 공자맹자의 저술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 무용담하고 히타이트 문명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동서 문화의 어떤 연결고리가 다 여기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즉 이집트인들은 남부 팔레스타인의 거주지를 지닌 대단한 집단인들의 공격을 잘 막아내었다. 이 집단에 대해서는 성경에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11세기의 민족 대이동, 아까 제가 도미노 현상 얘기했습니다. 펠카 페쉬붕이라고 말하는데 서서히 잠잠해지게 돼. 12세기 나타나고 11세기 되면 이제 이게 좀 거친단 말이에요. 동부 지중해에서의 판세는 서서히 바뀌어져 갔다. 하고 여기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번역한 이 책 클라인의 게시시티의 안티케의 전체 10개 장으로 구성된 첫 장입니다. 이게 10장까지 합치면 책 한 권 되는데 이 1개 장의 제목이 바로 건동의 고등문명, 종교, 기술, 지배라고 하는 이 부분. Die Hochkulturen im Nahen Osten, Religion, Technologie und Herrschaft.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제가 2장까지는 제공을 했는데 이게 뭐냐 Neue Horizont, New Horizon, 새로운 지평이란 말입니다. Die Mittelmeerwelt in der ersten Hälfte des ersten Jahrtausends vor Christus.
기원전 1000년기 초반의 지중해 세계라고 하는 게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본란이 10분밖에 없지만은 10분 되는 데까지 제가 간단한 설명을 하고 이어서는 제가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는데 그리스어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한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23페이지 중간까지가 지금 오늘 약간 설명하고 끝나는데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드물게 이스라엘 얘기가 이 유럽사와 근동사의 관련성 속에서 필요한 대목이 잘 나와서 그 계통을 쫙 잡아내는데 정확히 이해하고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론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이게 나열식이 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쓴 건 아니지만은 그랬을 때에 이런 거에 비해서는 계통적 이해가 굉장히 종합적. 그래서 이 책이 갖고 있는 값어치가 무지막지하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뽑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보통 책의 민족의 역사라고 해요. 책의 민족. 책이 무슨 책이 성경책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책의 민족이에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가 책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책의 민족이라. 여러분들 책의 민족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그 시간 되는 분이 한번 사서 보세요. 사서 봐도 될 좀 값어치가 있는 책. 저는 이거 누구한테 선물로 받았는데 책의 민족이라고 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유태인의 후손이기도 하면서도 미국 사람인데 맥스 디몬트라고 하는 20세기 중요한 유대교에 대한 엄청난 전문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책이 최근에 한국인 김구원 교수 이분은 이제 신학하고 권동을 같이 전공하시는 분이죠. 바로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죠. 그죠?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어떻게 돼요? 번역을 했는데 책의 민족이다. 책의 민족이 뭐냐면은 바로 성경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는 민족이 유대인들이고 후에는 누구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데 기독교인들이죠. 그죠? 이 책의 민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박학다시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판사 교양인이라고 하는 출판사에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학과 학생들이라면은 그리고 사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 이런 책 나오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번역도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고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래서 이 책의 민족이라는 게 유대인들은 책의 민족이. 이 책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책을 갖고 우리가 얘기해, 성경 갖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가 시간 나는 데까지 좀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유대교, 유대인의 역사를 보려면 이거라는데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온 창세기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마지막에 50장까지를 우리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요. 프로토 히스토리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족장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창세기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네. 창세기 보고 이해하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다른 민족의 얘기하고 이제 병렬시켜서 객관적 비교 분석을 했을 때 단서가 별로 안 보이는. 그래서 그냥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야 되는데 12장부터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맞춰져 있어요. 유대교에 맞춰져 있고 그래갖고 족장사라고 해갖고 이 부족을 대표하는 족장별로 해갖고 역사가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나오죠. 그전에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프로토 히스토리에서 오리지널 역사인데 이건 뭐부터 나오냐면 천지 창조부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일 처음에 태초에 뭐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난 다음에 사람이 나오기까지 이 창조의 순서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인간에 의한 이 굉장히 윤리관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 아담이 죄를 짓고 그죠? 그래서 낙원에 쫓겨나죠. 그죠? 창조되었던. 그때부터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물 받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해야 되니까 고생하면서 살면서 그러는데 후손을 낳고 하는데 인간은 원래 죄의 속성이 있으니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따먹은 죄를 짓고 그의 자식을 낳았더니만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둘이가 어떻게 돼요?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질투에 의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져. 그죠? 그래갖고 이제 또 살인한 놈은 또 쫓겨나게 되고 그래갖고 이제 민족이 퍼지게 되고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걸 전제에 깔고서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고 이 시작점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와요. 1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오면서 나오는데 이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 독특한 것이 있는 게 원래 유대인들도 뭐 잡신을 많이 믿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딱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자기들의 중심을 뭘로 잡냐면 야훼라고 하는 신이죠. 야훼라고 하는 신은 뭐냐면 스스로 있다면 I am that I am이란 말입니다. 원래부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유일신 절대사상인데 이 야훼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I am that I am이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라고 이제 이게 모세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여호와 신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야훼란 말이에요. 야훼.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종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유대 종교가 믿는 것은 유일신 야훼의 신사상이고 그 유일신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면서 이제 진행되죠. 오다가 이제 기독교로 나중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만 좀 하고 여기 약간만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17페이지에 들어가서 2장 새로운 지평 기원전 제1전쟁기 전반의 지중해 세계 이 나오죠. 그죠? 자, 격변과 위기 시대는 곧잘 그 아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13세기 시작돼서 12세기에 걸쳐 진행된 요 오타가 났습니다. 진행된이죠. 진행된 거대한 민족 이동이라고 하는 거 이미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당시 문화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자유 공간이 형성했는데 아주 결과가 지대했고 결론적으로는 보편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그리스, 서부 지중해권의 특별한 사회 형성을 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다면 13세기에 다양한 기원을 지니는 집단들이 특히 사막의 유목민들이 이집트의 세력권으로 도주해온 재산이 없던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 13세기로 보는데 그죠? 고전적 역사학에서는 이제 15세기로까지도 보는데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워낙 달라가지고 이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기원이 어디 나냐면 이게 BC 13세기 보고 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끌고 나갔다는 거죠. 그들을 갖다가 괴롭혀서 노예로 삼던 이집트로부터 끌고 나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어디냐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 눌러 앉아 있는 그 팔레스틴 반도. 이미 선주인이 누구냐면 카나안 사람들이 있던데 그걸로 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서서히 히브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난다. 자, 이들이 히브리인으로 불렸다는 히브리가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지금 표기는 영어로 가서 약간 발음이 변형이 되어 버렸는데 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영어는 헤브루라 그러죠. 그죠? 헤브루는 영어식으로 많이 발음이 변형이 되는데 원래는요. 이게 헤브루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브리라 그런다면 예. 이게 동사인데 떠돌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떠돌이 나그네라고 하는 예. 외부인들이 봤을 때 맨날 뭐 정착 못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애들이에요. 이브리란 말이에요. 이브리. 이 영어로 가서 히브루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빙빙빙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정착한 데가 어디냐? 지금 자기들 정착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기원전 1200년 전에 가나안 사람들 지역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근데 옛날 버전의 역사에서의 1450년대 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몇백 년 차이가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 뜨돌이들이 쳐들어간데 몰려서 사람 살라고 옮겨간 데가 어디냐? 바로 카나안인들이 살던 데라. 거기서 정착을 하게 돼. 성경에서는 전쟁에서 제압한 걸로 나오는데 역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들어간 건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BC 1200년이라고 보는 건데. 그래갖고는 그들이 뭘 믿고 살았냐면 정신적인 지도 이념으로 신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야훼 신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여호와 신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뜻이 스스로 존재 I am that I am 나는 나 자체다는 말이에요. I am that I am 이 여호와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으로 인해서 얘들이 원래 갖고 있던 다신교적인 습성은 사라지고 하나의 종교에다가 정착을 하게 돼. 그래서 모노테이즘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합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나머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지를 못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할 수 없이 이제 2달간 고대 근동이 이제 이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제 그리스부터는 또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또 올릴 터이고 조만간 제가 며칠 안에 여러분들에게 그 5월 이후에 수업 운영에 관해서 의견을 묻는 그런 그 이메일을 한번 보낼 테니까 잘 기다려 보시고 자 경청하셔서 감사합니다.